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인데,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로 가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발표는 농업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관점을 시각에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제가 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농업계에 있으면서 가졌던 문제인식들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으로 항상 앞에 이제 식량안보라든가 유일한 박사의 발표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접근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파머를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농업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달았습니다. 이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각과 다른 각도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카데믹한 자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고, 그 다음 토론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도 농업계에서 이런 강의를 가끔 하다 보면은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건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는 이제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 다음에 이런 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순서로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농업의 도전 과제를 보면은 탄소 중립,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뭐라 그럽니까, 2010년도부터 우리가 녹색 성장이라고 한참 해왔었잖아요.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 그래서 녹색 성장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냥 계속. 그래서 비효율 대비 30% 줄이겠다, 24% 줄이겠다, 37% 줄이겠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 해박이 주범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11위의 이제 배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이 인당으로 치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나라별로 순위를 매기면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당으로 치면은 1인당으로 배출하는 양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에 들어갑니다. 한 손에 들어가고요. 이 산유국제 하면은 그냥 한 손에 들어가는 랭킹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산업 국가죠.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일본으로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GDP의 대부분도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농업이 굉장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가 GDP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여기 통계를 별로 신경 안 쓰신 분들은 한 3, 4%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1.5%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져 있죠. 어쨌든 갑자기 이제 그런 탄소 중립 움직임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제가 자세히 설명은 길어지니까, 어쨌든 원래 20년 돼가지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선언을 했죠. 그죠? 그래서 파리 협약에 따라가지고 2030년까지 우리가 이거를 ND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걸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한 넷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한 8천만 톤 정도가 배출이 남는데, 이거는 결국 어디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을 늘려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산림 쪽에서는 4천만 톤 정도가 산림이 흡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50년쯤 되면 2천만 톤 정도로 흡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산림을 이렇게 수종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흡수원을 늘려가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죠. 그죠? 우리나라 막혀버려가지고, 저번에 한번 산림청 그것 때문에요. 아마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 쪽에서는 2천만 톤 정도를 흡수하게 되니까 나머지 5천만 톤 정도를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CCUS라는 기술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농업계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40%못 줄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40%를 못 줄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파리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파리 체제 이전에가 이제 교토 체제였지 않습니까? 배출권 거래제를 했을 때 교토 체제, 교토 체제에서는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 건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선진국들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선진국들이 5.2%를 평균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90년 대비요. 못 줄였을 때는 1톤당 얼마씩 이제 이렇게 벌금을 내는 방식이었죠. 뭐 벌금이라 하기 못합니다만은 그런 게 구조였는데 잘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체제에서는 아예 벌금 내는 이런 구조 자체를 없앴고 그냥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국가가 얼마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거를 검증받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체제가 왔냐 그러면은 옛날에 강제로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이 강제로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인도 같은 나라들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들어오질 않으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이 약속을 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리 체제를 가지고 이 시민단체들에서는 오니 네임 앤 쉐임이라는 체제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고 만약에 못 지키면 창피를 준다는 건데 뭐 창피만 주는 건 아니고 뭐 탄소 국경 조성사처럼 아니면은 이 아리백처럼 그죠? 재생에너지 무역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적이라는 게 굉장히 증명이 되긴 됐었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고 안 보이던 산이 보이고 온실가스가 처음으로 몇 퍼센트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탄소 중립이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들 한번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고요. 농업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저도 이 농특위 탄소 중립의 위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위원회 농업 전문위원이기도 해가지고 이 줄이는 숫자를 조정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농업이라는 게 우리 농업은 2,470만 톤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간접 배출, 직접 배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간접 배출은 전기를 간접 배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배출은 농장 내에서 사용하는, 농업에서 사용하는 기름, 유류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간접 배출은 왜 농업 부분에 포함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간접 부분은 발전 부분에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 탄소 중립에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환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또 포함하면은 이중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서는 그걸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름막은 직접 배출 부분만 농업에서 포함을 했죠. 두 개가 다 치면 2,470만 톤이고 이제 만약에 농업 자체만 치면은 이거보다 적죠. 350만 톤을 빼면은 2,120만 톤이 되고요. 어쨌든 거기서 보면 2030년까지 1,800만 톤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1,540만 톤으로 줄입니다. 2050년에 우리나라가 배출량이 8천만 톤이라 그랬으니까 1,540만 톤이면은 지금은 농업 부분이 한 에너지 부분 포함하면은 3.4%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50년이 되면은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8천만 톤에 15.4%니까 약 한 20% 이상이 농업 부분이 이제 배출량이 되는 거죠. 2050년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30년까지는 27.1%를 줄이게 되어 있는데 2050년까지 전체를 줄이기로 한 양을 요 비율을 이걸 100으로 잡으면은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양은 72%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년 예산은 끝이 났으니까 그죠? 내년 예산은 끝이 났고 우리가 내년은 별로 할 게 없을 거니까 실제로 줄여야 될 게 한 7, 8년 정도 시간 동안에 2050년까지 줄여야 될 양의 72%를 한 7, 8년 동안에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게 이제 농업계가 받아들고 있는 그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는데 안 지키면 마찬가지로 어쩌겠습니까? 그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농업계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식량 생산하고 이 기후위기라는 게 식량위기라든가 글로벌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태계 복원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이 30년까지 72%를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건가? 사실 이제 이걸 듣고 나면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2050년까지만 한 37%, 2050년까지 37%를 줄이게 되는데요.
2050년까지 37%면은 그래 한 2040년까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쯤 후가 되면은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아마 정년 퇴직했을 때고 하니까 후배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2030년까지 72%를 줄여야 되는 게 농업계가 해야 될 일이고요. 못 줄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그죠? 이게 네임의 쉐임이라든 간에 뭐가 있겠죠. 농업 분야가 왜 어려운지는 뭐 이쪽 분야에 다들 전문가시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분야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비에너지 분야에서 농업 분야는 메탄하고 그 아산화질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개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게 미생물 활동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죠? 그 가축 분열 처리도 마찬가지고 장내 발효도 마찬가지고 벼재배나 농경지 토양도 전부 다 미생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아산화질소로 바뀌고 탄소는 메탄으로 바뀌고 이제 질소는 아산화질소로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미생물 활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 활동을 하는 농업 분야에서는 무조건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30년이 지나더라도 이 얼마 정도는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는 2050년이 되면 농업 분야는 거의 뭐 60%를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배출량이.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자료를 안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농업 분야가 2.9%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9%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단위로 따지면 얼마냐 그러면 농업 분야 직접 배출하는 14%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농업과 토지 이용을 동시에 둘 다 포함하게 되면은 24% 정도를 대체로 얘기합니다. 뭐 수치에 따라 가지고 21에서 27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식품과 관련되는 것이 다 포함하면 얼마를 차지하냐 그러면 한 34% 정도가 이제 농식품 가치사슬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분야가 2.9%밖에 안 되고 다 해도 3.4%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글로벌 관점에서는 농식품 분야는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이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농업 분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하지만은 글로벌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다.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누는 게 있거든요.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분야가 당연하게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관점에서요. 두 번째 배출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농업과 토지 이용 분야입니다. 몇 퍼센트냐 그러면 24%입니다. 물론 통계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하고 농식품 분야 배출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는 농업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농업 분야에서는 줄여야 되는 게 크게 보면은 나눌 수 있는 게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농물 관리, 메탄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료를 줄이는 거, 화학 비료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화학 비료가 문제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가축 분뇨가 더 큰 이 환경 부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축 분뇨는 1년에 대충 5,500만 톤, 5천만 톤, 5,500만 톤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가축 분뇨의 질소 함유량이 대개는 한 2, 3% 정도 되죠. 그죠? 이게 축종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1%는 넘어가죠. 1%는 넘어가는데 1%만 질소를 가정하면은 가축 분뇨의 그 질소가 얼마냐 그러면은 5천만 톤이니까 50만 톤이 되겠죠. 질소로. 그죠? 이걸 요소로 바꾸면은 한 2배쯤 되니까 거의 100만 톤쯤 정도가 됩니다. 이게 미니멈 양이죠. 100만 톤이면 요소 양으로 100만 톤이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요소수 사용량이 얼마냐 그러면은 연간 사용량이 8만 톤 정도가 됩니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요소비료 사용량, 질소로서 요소비료 사용이 얼마냐 그러면은 한 43만 톤, 5만 톤쯤 된다고 그럽니다. 두 개 합치면 50몇만 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요소 양의 2배 정도가 가축 분뇨가 1%일 때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어쨌든 요소 비료는 40만 톤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3%를 치면 가축 분뇨가 한 5, 6배 정도 배출하는 거죠. 최소한 2, 3배 정도. 누군가 이런 걸 이제 계량을 해서 얼마만큼 부하를 나누는 자세한 연구는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질량 단위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아산화질소 발생량에서 줄어들 양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지 토양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것들이 바이오 가축분유 에너지와 같은 농식품부 정책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가축분유를 계속해서 90% 정도가 퇴비하고는 액비하고 있는데 10% 정도는 수처리 방식으로 농업 분야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럼 90%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90%라고 이게 통계죠. 이게 농경지로 들어오는 한은 뭐라 그럽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이 현재 10%를 35% 정도까지 늘리겠다 얘기하고 있죠. 이 35% 정도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가 되건 아니면 다른 수처리를 통해서 가든 농업 분야에서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역시 65%가 남죠. 이게 여전히 이제 5천만 톤보다는 훨씬 작겠지만 한 2,500만 톤, 3천만 톤 정도가 가축분야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전히 그러면은 한 30만 ton 정도고 질소면 한 60만 ton 정도니까 어쨌든 줄어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줄이는 방법으로 바이오차를 공급한다. 실제 바이오차는 이 가축 분유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고용화시켜 아니면 목재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양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이 크기가 어렵고요. 굉장히 비싼 농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비농업적 비생산 다른 방식으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축산 쪽이 이제 가장 크게 하는데요. 이렇게 탄소 중립에서 축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그러면은 농경지 토양 말씀드렸지만 비료 자체는 식량 생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줄이기도 어렵고 사실 화학 비료보다는 축산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요. 질소 보호에서. 일단 벼재배는 메탄이잖아요. 메탄은 물 관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 맞추려고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축산밖에 없죠. 축산밖에 없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에서 축산이 대부분의 역할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단체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축산이 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생산성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소 같은 생산 기간을 만약에 3개월 정도를 성체를 만드는데 출하량을 단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만큼 3개월만큼 똑같은 출하를 하면서 줄어드는 게 되니까 그만큼 사료를 덜 먹고 그만큼 똥을 덜 싸니까 배출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높일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요. 약간 높이는 걸로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식당 구성의 변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고, 이제 축산단체에서 항의가 많았던 부분인데, 뭐, 국민들인데 고기를 적게 먹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뒤에 통계를 보시면은, 요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농업권에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에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떻게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업 분야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메탄 서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탄 플랫질 해가지고 서약이라고 그러니까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마찬가지거든요. 파리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메탄 발생량을 30%를 줄이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또 어딥니까? 선진국 회의 가셔가지고 기후변화 회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30%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왜 백그라운드 왜 그러냐 잠시 설명하고요. 농업 분야에서 메탄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지 아산화질소의 70% 정도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메탄의 한 45% 정도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분야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각각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농업 분야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 메탄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번 IPCC 6차 보고서에서 보면은 평균 기온이 1.1도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50년까지 1.5도 내에서 맞추는 게 이제 그 큰 타겟 목표거든요. 목표인데 이미 근데 CO2 배출량 때문에 온도가 얼마를 상승했냐고 하면
1.4도씨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미 배출된 CO2는 기온이 이미 1.4도가 올라간 거죠. 근데 IPCC에서 국제 협약에서 맞추려는 1.5도가 맥시멈 목표고요. 근데 이미 1.4도가 올라갔는데 석탄 발전이나 자동차 매연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분진이 하늘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햇볕을 차단해 가지고 0.3도씨 정도만큼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나라별로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1.8도 정도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탄소 중립을 한다고 많은 나라들이 석탄 발전소를 다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물론 원래도 그 석탄 발전소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 대기가 맑아지게 되겠죠. 대기가 맑아지게 되면은 0.3도씩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를 줬던 게 이게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실제로 온도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1.5도씩 넘을 수가 있으니까, 메탄 같은, CO2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은 식물이 흡수하는 것 빼고는 거의 흡수 사라지지 않는데, 메탄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은 이게 이 잔류 기간이 10몇 년 정도, 12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탄은 지금 멈추면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CO2는 지금 멈춰도 이거 뭡니까? 수십 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2050년 1.5도씨 타겟을 맞추는 데는 메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메탄을 만약에 30년까지 30% 정도를 못 줄이면은 1.5도 타겟이 이제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물론 IPCC 보고서에서는 2000 뭐 한 30년이나 40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언제든지 1.5도씩 넘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메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고민해 볼게요. 메탄을 줄이려고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농물 관리기라고 농전청에서 하고 있죠. 그죠? 저도 이제 이걸 가서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사실 이게 메탄을 제어하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단관계라 해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물을 빼주는 거. 통계상으로는 95% 정도가 간단관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건 근데 메탄 감축 효과가 얼마 크질 않으니까, 실제로 메탄 감축 효과를 한 30%뭐 정도 높이려고 그러면은, 걸러대기라 해서 2주 이상 물을 걸러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농민들도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논이 한 80만 헥타르 잡으면은 한 개, 전라도 같은 경우는 1헥타르짜리 논도 존재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냥 평균적으로 1000평짜리 논으로 잡으면은 대충 한 200만 개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논이요. 200만 개의 논을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요. 한 65% 정도는 해야 메탄이 한 30% 정도 줄어들 겁니다. 논에서요. 그럼 65%까지 어떻게 물 걸러대기를 할 수 있을 거냐? 실제로 농민들도 이걸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죠.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자는 게, 이런 방식들이 제한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대안처럼 생각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도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장비를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가격이 문제거든요. 가격이 문제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서 하는 스마트 농업 연구들은 대개는 하드웨어적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효과를 만들어내는 성공적인데, 이게 현장에서 활용되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가 상당히 뒤쳐져 있고,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앞 발표에서 이주량 박사가 이런 걸 언급했지만은, 이걸 지금처럼 SI 단위처럼 이게 개별 컴퓨터로 하나하나씩 지어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은 지역 단위,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지어하게 만들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문제죠. 이걸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아까 앞에 축산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축산이 왜 중요하냐면, 축산이 우리나라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선진국을 보더라도 이 영국의 탄소 중립입니다. 독일도 비슷하고 딴 나라도 비슷합니다. 전부 다요. 그 탄소 중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이 뭐냐 그러면은, 이 보시면은 다이어트 체인지하고 푸드 웨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산물 소비를 줄이는 거죠. 이 선진국의
선진국의 그 탄소 중립의 그 정책 중에 대책 중에 하나인데, 왜냐 그러면은 그 선진국의 특산물 소비는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이게 개도국의 몇 배를 먹습니다. 몇 배를 먹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소득이 높아지니까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나 아닌 선진국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축산물을 소비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을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축산물 소비를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되는 게 이 선진국들의 큰 책무죠. 그렇지 않으면은 개도국이 인도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소득이 높아지면 다 축산물 소비가 동시에 다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아주 그게 크리티컬한 이슈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건강 이슈하고 채식주의자 이슈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같은 소비들이 얽혀가지고 축산물 소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게 그 식품업계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단체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채식주의자가 5만 명 정도에서 한 15만 명 정도에서 한 150만 명 정도까지 10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시장 자체가 변하는 거죠. 소비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뉴스를 밑에 뉴스를 언급한 곳이 가져온 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 식품기업 투자자 네트워크라고 한 40조 달러 정도를 이 투자 금액을 움직이는 투자자 네트워크에서 만든 그 보도자료를 인용한 이 뉴스 자료들인데요. 식품기업 투자자 네트워크에서는 식품기업들이 있는데 뭐라 그러죠 이게 축산업에 대한 어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쪽에 투자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뭐라 그러죠 이 식품기업의 전체 대기업 식품 대기업의 전 세계 대기업의 40%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체육 대체 단백질 식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그냥 얘기해서 대체육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요. 대체육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미 변하고 있는 거죠.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미래셋이라는 곳에서도 그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 미국의 대체육 회사인데요. 여기에 이미 그 초기 자금으로 1,800억 투자했고 최근에 3천억 원을 투자했고 추가 투자를 또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미트라는 미국의 그 대체육 회사를 보면은 KFC에서 뭔가를 출시했는데 미국의 최대 축산 기업 중에 하나인 타이슨보다 이미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더 높아졌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무역협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에티컨이라는 보고서를 식품 마케팅 회사의 마케팅 리서치 회사입니다. 마켓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했는데요. 2025년 정도 되면 10몇 % 정도가 대체육이 차지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주로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가면 식물성 대체육에다가 동물 배양 세포육까지 해가지고 2030년이 되면은 28% 정도를 대체할 거라 예상하고 있고, 2040년이면은 60%까지를 대체육이 대체할 거라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축산물 단백질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시장에서 늘어난 단백질 수요를 축산물로 공급하는 게 이미 불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이미 이제 지구가 맥시멈 크리티컬한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세계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서 바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대체육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고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제 생각으로는 슈퍼마켓 같은 데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크라든가 통닭 같은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다짐 육으로 만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은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예측해야 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축산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는 얘기고, 우리나라 축산물의 자급률이 한 평균적으로 돼지 닭에서 한 6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축산물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축산물 소비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감소할 추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체율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럼 시장 변화에 대해서 축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뭐 축산을 인위적으로 저는 굉장히 축산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2030년까지 2050년 되면 이거보다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또 달라지는데 파란 게 2018년이고 이제 주황색이 2030년입니다. 원자력은 뭐 소폭 늘어나고요. 석탄은 크게 줄어들고, 근데 에너지 그 전기 사용량 자체가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석탄이 줄어드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는 게 더 크죠.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발전 같은 것도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넓은 땅을 필요하다 보니까 어디 설치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계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 관점에서 태양광을 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농촌 쪽에서 이걸 농촌 재생에다가 농촌 활력을 유지하는데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이 문제이고 외지인들이 설치한 지역과 상관없이 설치된 태양광이 문제이지 지역 주민 주도로 설치돼 가지고 적당히 농촌 공간 계획하에서 이렇게 잘 설치된 태양광들은 영농용 태양광들은 오히려 농촌이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크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이 에너지 정책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로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유리를 사용했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 다 전기화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엔진 개발하는 그 사업부를 없애버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부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모든 동력원이나 에너지원이 전기로 다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바뀌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옛날에 발전소 몇 곳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도시로 다 모여 하나의 전력 공급망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굉장히 소형 발전소가 이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에너지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리드라고 얘기하는 그리드망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수조 원 정도가 투자돼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는 있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제 에너지 수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지역 단위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뭐 남거나 모자라는 건 주고받고 이 중앙 그리드망을 주고받고 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망 자체가 이제 분산 전원망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에너지랑 지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의 바이오가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시설 아니면 하우스 같은 데는 수소 열발전 시설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 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농촌 지역에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하우스 단지에서 대부분은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전기가 나오고 절반 안 되게요. 그 다음 나머지 대부분은 열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력 발전소에서는 사실 이게 열을 갖다 쓰기가 어려웠는데 뭐 일부 그렇게 하고 있죠. 충남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소 열을 이용해서 온실을 재배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로 그리드망이 지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열자원이라는 걸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열자원이 지역적으로 만약에 마이크로 그리드망이 들어가게 되면은 열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다. 그래서 열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아마 그 지역의 시설 원해라든가 이런 쪽 경쟁력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건가도 이제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크게 이제 아웃룩에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속도를 좀 내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의 발전이라는 건 사실 농가 수가 줄어드는 거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농업 GDP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산업 발전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라는 땅이 늘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땅이 늘어날 리가 없고 농산물 가격이 수입이 개방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제한된 면적과 제한된 가격 두 가지를 곱해가지고 농업 GDP인데, 그러니까 농업 GDP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통계적으로 그냥 40조, 50조 원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고요. 농산물 가격이 비싸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산업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가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아니면은 도농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99.99%로 단언할 수 있는 미래 예측이에요. 예측도 아니고요. 또 하나의 또 큰 문제는 고령화죠. 앞에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전환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은 문제는 이게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디지털 전환하면 누군가 이 서비스 비용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지 스마트 농업을 하는, 내가 1000평 가진 농가가 노지 스마트 농업을 해서 기대 수익이 얼마가 올라가겠습니까? 얼마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얼마가 10%가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내 기대 수익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투자 대비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투자 대비 효용성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 농가 단위가 커지지 않으면 모든 디지털 농업에 대한 어떤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1헥타르 미만이 거의 70%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000만원 미만 농가가 65%, 이거 최근 18년 통계였고요. 그 다음 농가 구조를 보고 계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그 노란색 0.5헥타르 이하인데요. 0.5헥타르 이하의 농가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규모가 큰 농가들이 0.5에서 한 3헥타르 사이의 농가들, 2헥타르 사이의 농가들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3헥타르 농가도 줄어들었죠, 숫자가요. 이게 전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약간 큰 그러니까 영세농, 노란색을 영세농이라고 할게요. 영세농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소폭 늘어나는 수준이고, 소농들, 1획 3헥타르 소농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확 줄어들어 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농업, 이 구조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농업 구조를 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본의 예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이게 2020년 최근의 통계조사는 5년마다 농업 총조사가 있는데, 2020년 조사를 보면은 농가 수는 한 5만 정도가 줄었고, 농가 인구는 25만 정도가 줄었고, 경지 면적은 평균 1.2헥타르에서 1.08헥타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죠. 판매액 2천만 원 미만 농가가 68%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70%가 넘어서 버렸고요. 그러니까 농가가 전반적으로 더 축소돼 버렸죠. 농가 단위가요. 근데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흘러가가지고 10헥타르 이상 농가가 2020년 통계에서는 50%로 훨씬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럽화돼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이제 유럽 평균인데 이 5헥타르 이하 농가들, 5헥타르 이하 농가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경작 면적은 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헥타르 이상의 농가들은, 그러니까 그냥 50헥타르 이상으로 할게요. 그게 한 6.9%쯤 되고 있고, 전체 경작 면적의 뭡니까? 67%, 거의 70% 정도를 50헥타르 이상의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소농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농들이 있고, 굉장히 큰 대농들이 큰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농업이 이렇게 분화를 해가는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농가 수는 굉장히 줄어드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 통계해 보듯이 아직까지는 3헥타르 이하 농가들이 대부분의 농경지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럽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뭐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OECD 통계에서 가져온 건데, 보면은
일본하고 비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농경지 한 3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450만 헥타르 정도 되고 농업 인구는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농업 종사자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160만 헥타르 정도가 되고 농업 종사자는 200만 정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비슷한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 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농업 부가가치 생산량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도 더 큽니다. 독일은 우리나라 농경계 10배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프랑스는 농업 대국이고, 그죠? 5대 농업 대국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크게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어. 이렇게, 이런 걸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식량 자금률에 대해서 앞에 이주량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지만은 식량 자금률이 높아질 수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농경지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 자금률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심거나 그러면 이제 생산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원래는 살이 약간 폭년이 들었다고 지금 살값 시장 격리 가지고 한 30만 톤 정도를 격리하자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생산성이 높은 품종의 살은 심는 걸 권장하고 있지 않죠. 정자 보급도 안 해주고 있고, 그죠? 근데 식량 자금률을 높아갈 수 있을까? 이게 1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식량 자금률이 우리가 높일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앞에 이주량 박사는 25% 정도 맥시멈으로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는 또 식량 자금률이 높으면 식량 안보가 향상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뭐 이러자는 얘기는 뜻은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쪽 통계를 먼저 식량 자금률이 왜 높아질 수 없냐는 걸 말씀드리면, 이거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도요.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은 거의 완전한 시장 개방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살만 관세가 511%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농업 생산의 부분 변화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상 목표가 뭐였습니까? 농가소득 향상이었잖아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죠. 비료를 넣던가 아니면 하우스를 짓건 상관없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첫 번째 정책이었고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약간 태양광을 하자는 반대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뭐 약간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예 작물이 소득에 차지하는 가장 큰 비율이 원예 작물이거든요. 축산하고 두 개죠. 그리고 식량 작물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축사는 보면은 농가 숫자가 얼마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양돈 농가는 5천 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양계 농가나 육계 농가도 그 정도 뭐 훨씬 작고요. 그 다음에 원예 농가 같은 경우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농가 소득에서 의미 있는 거는 사실 원예 작물이죠. 가장 많은 농가들이 이제 이 대부분의 소득을 여기서 얻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팜 정책을 펼칠 때도 대부분 다 원예 작물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출을 할 때도 원예 작물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럼 원예 시설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대부분은 논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쓰면 쓸수록 식량 자금률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우리가 농가 소득을 높이지 말고 식량 자금률을 높이자는 정책을 쓰면은 하우스 대신에 거기다가 이 벼를 심어야 되거든요. 벼나 보리를 심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식량 자금률 높이려면 그래야 된다는, 큰 틀에 보면 그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 농업에 들어오는 사람, 청년을 유치할 때부터 새로운 스마트팜을 계속 지어줄 거고, 그건 계속 논에서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어떤 무슨 단지가 개발되건 할 때도 논이 대부분 사용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면적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년 한 2만 헥타르씩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60헥타르 밑으로 떨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농경지가 줄어들어서 아마 다른 통계하고 120만 헥타르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런 통계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식량 작업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20이나 쌀 포함한 45% 정도를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오히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농경지 면적이 줄어들면서도 그럼 생산성과 품질이 높은 품종을 심을 건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식량 자금률을 얘기할 때 이게 왜 다음 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크게 이제 그 글로벌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네 가지 지표로 가지고 식량 자금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포더빌리티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식량을 살 수 있느냐, 어베일러빌리티는 물리적으로 이제 가용한 식량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퀄리티 앤 세이프티 이거는 건강이나 이걸 위해 중요한 문제고, 내추럴 리소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비료를 막 때려 넣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아니면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표로 가지고 우리가 식량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를 정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해서 낮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표를 보면 어베일러빌리티는 평균 전체는 32등이고요. 어베일러빌리티는 17등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40등의 국제적으로 40등의 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물리적 접근성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 정책을 하면서 이 하우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우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락도 마찬가지로 IRT 작물 재배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죠. 어쨌든 농가 소득을 높이자 이게 우리가 연구과제 프로포저를 쓸 때 제일 중요한 헤드라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재배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살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인 거죠. G7하고 EU에서는 2025년까지 화석연료 배제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석탄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가지고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물 건너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걸 폐지하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정책일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되고 있고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농업용 전기가 45원 정도 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가 85원 정도 하고 있고 가정용 전기는 120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업용 전기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용 전기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그 난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에너지 비용이 한 20%에서 60%까지 가죠. 예, 순수 생산비에서요. 그래서 그 에너지 가격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지금 원해 시설에 투자됐던 농업 그 뭡니까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농업계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농업 쪽에서는 주로 열 자원이 이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럼 하우스에 무슨 태양광 패널을 만들 건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마이크로 그리드를 연결할 건지 아니면은 열병합 발전소를 주변에 만들고 거기 있는 열을 끌어다 쓸 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막상 현실화가 됐을 때 우리가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 치더라도 금방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이 동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구 쪽에서는 크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소비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드렸듯이 푸드 웨이스트나 아니면 식품 육류 소비를 줄여가지고 소비자 부분에서 감축하느냐 그 다음에 생산성을 증대를 통해 가지고 품종 개발이나 뭐 이거죠. 생산성을 증대를 통해 가지고 그 단위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인구가 늘어나는 걸 대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농업 기술을 혁신하는 것, 뭐 메탄 저감 사료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농업 생산성을 아주 극대화를 시키고 근본적으로 서구 사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를 줄이자는 거죠. 농업에 사용되는 농경지를 줄이자는 게 근본적인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른 세미나에 몇 번 해외 세미나 다른 그 대사관 사람들이 하는 세미나를 들으면 느꼈던 건데 유럽은 보니까 탄소 중립의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거의 뭐 이제 그 뭐 온도 코스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경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넥스트 이슈가 뭐냐고 봤을 때, 그, 이게 순환 농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환 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게 생태계 복원이고,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 건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술은 농업 쪽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이든 축산 폐기물이든 아니면 이런 농자재들 있잖아요. 농업 잔사 같은 거, 작물 잔사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하느냐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가축 분뇨에서 아니면 우리가 그 분뇨에서 인분뇨에서 인산이라든가 아니면 질소 같은 거를 다 회수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그 혁신적으로 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잔사를 이용해가지고 다리를 만들거나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이쪽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해야 될 게 농업 쪽에 디지털 전환이 많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런 혁신적인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가 평균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6세, 67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거냐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소에서 기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현장에 이게 접목될 수 있냐가 가장 큰 이슈인 거죠. 근데 그럼 새로운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새로운 40세, 50세 정도 이하 되는 새로운 이렇게 농업 새로운 인력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는 게 제일 큰 이슈고요. 앞에 스마트 이슈는 이주령 박사가 다뤘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만들 거고 그 사람들은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또 물리적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디지털 접근성은 도시와 가깝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나갈 건가?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 농업기술 전달 체계는 어떻게 바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죠? 사실 그게 안 되면은 어떤 무슨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같은 것들이 쉽진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 문제에 기인하는 건데요. 미래는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시대가 가장 먼저 바뀔 것은 뭐 이렇게 디지털로 뭐 센서를 통해서 물 관리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산을 높이는 기술도 하나의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라고 하긴 못하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력을 대체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농업적 인력 수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럽은 거기 동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제 노동력으로 가지고 전부 다 농사 문제를 해결했고 미국 같으면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노동자들이 이제 농사 문제를 해결했었죠. 근데 그게 코로나로 뭐로 다 막히면서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가장 먼저 활용되는 것은 로봇입니다. 로봇 기술인데 로봇이 작동하려 그러면 자율주행이든 뭐든 농업의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농가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청년들이나 새로운 농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다 농민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은 농업용 로봇을 농민이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농업 서비스 회사가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농업 서비스,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직장이 오히려 농촌에 더 중요하다. 이런 농업 서비스 회사가 더 중요하다. 그럼 그런 경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농촌의 디지털 전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농촌의 디지털이든 농촌의 스마트 농업이든 뭐든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우스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라인을 뽑으면 되니까요. 네트워크 라인은. 그렇지만은 노지로 넘어가고 근본적으로 농촌의 정지요건 같은 걸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농촌의 디지털 구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예를 들면 뭐 이게 앞에 뭡니까 디지털 경제정도 얘기도 했지만 농촌의 디지털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업이 어떻게 그걸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식량 한번 그럼 앞에 문제 식량 한번 어떻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거냐 생각하냐 치면은 앞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쌀은 어쨌든 45%, 50%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니, 쌀은 100%고, 곡물 작업률은 전체적으로, 식량 작업 전체로 50%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곡물 작업률이죠. 이 사료부터 포함했어요. 그거는 20% 정도의 그런 지금 선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테스트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식량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냥 농업이 굉장히 불안정한 성이 많지 않습니까? 글로벌 관점에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선진국들이 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을 나눠가지고 종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농자재나 기술, 스마트 기술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활용을 하고요.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에 투자를 하고 생산은 개도국, 농민들이 많은 개도국들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이나 가공 같은 것들, 소재화 같은 것들은 다시 이제 그 현지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글로벌 밸류체인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식량 생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 자급률망,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동남아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의 농업 영토 정도로 농업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시사슬을 구성할 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나머지는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시면요. 그리고 생각해 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고라든가 여러 가지 글을 쓸 통해서 많이 평소에 하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게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앞에서 보셨지만 농촌의 갈등이 태양광 갈등도 그렇고 아니면 무슨 뭐 식량 안보 논쟁도 그렇고 굉장히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스마트 농업 논쟁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그 기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술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보면 대개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농업이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이게 수익 단위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 단위가 안 나오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여 유인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있으면 시범사업 정도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확산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농업 예산이 무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직불금도 나눠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농업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크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이게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게 이 컨셉 연구나 개념 연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주로 기술 연구만 하고 있더라.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코페르니쿠스라 기후변화 큰 프로젝트가 코페르니쿠스 이니셔티브라 얘기를 하고 이 가이드 연구죠. 이걸 개념 설정하고 사람들 간에 교육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해도를 높이고 이제 이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 프로젝트를 아디아드네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는데 여기 얼마를 돈을 썼는지 아시는지 여기 330억을 쓰고 있답니다. 3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되게 정책 과제들은 되게 뭐 많이 주면 5천만 원, 작게는 2천만 원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은 있는지 몰라도 현장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의 관점에서 아니면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지 그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 문제라는 거는 뭐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이해에서 대부분 추정할 거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만들어질 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과 시나리오 개발 이걸 가지고 연구의 연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일본 사례에 대해서 많이 최근에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8년 동안에 72%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하던 방식대로 하면은 8년 동안에 72%가 줄어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가능할 건가 그게.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아주 하루에 한 2시간씩 일을 더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72%를 줄일 수 있겠느냐? 8년 동안에요. 그게 사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도요. 그럼 생각해 보실 건 뭐냐, 그러면은 연구하고 지도하고 뭐 이렇게 현장 확산하고 이런 식의 스토리가 이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안 먹힐 거다. 왜냐면 속도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중요한 건데 기존에 있는 기술, 이미 다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현장을 만들고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하고 효과를 측정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다음 다시 피드백을 다시 모델을 만들고
속도전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야 된다는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용 가능한 것부터요. 왜냐면 이게 디지털 시대에 더 맞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일본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 자체를 이게 뭡니까? 조그마한 과제를 가지고 농가 한 1헥타르 정도 농가에다가 조금 접근 이게 아니고요. 한 50헥타르, 100헥타르 농경지에다가 농물 관리 시설을 어떻게 넣을 거고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규모화된 방식으로 나가보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들력 단위로 아니면 지역 단위로 스마트 농업이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뭘 하더라도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공공의 서비스가 농민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있는 거고 대부분의 스마트 농업 서비스는 기업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하는 스마트 농업 서비스가 노동력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업이 작동하려고 그러면은 기업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들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성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거냐. 그래서 농촌에서 고용이 창출되게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디자인하는 방식을 사업의 알고리즘을 같은 전체 구조를 한번 봐주십사 싶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 문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죠. 데이터 문제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즘 농촌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죠. 농촌 인력난이 이것도 디지털 관점이냐 아니면은 사업 구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이걸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냐 생각해 보면은 농촌 인력난이 일어난 거는 근본적으로 농가 인구 감소 때문에 일어났고요. 농사 일의 특성 때문이잖아요. 과수 같은 이런 것들. 옛날에 벼농사만 있고 밭농사 몇 종류 있을 때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은 과수가 많아졌고 원해가 많아졌고 이게 뭐 손이 가는 이게 일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꽃이 동시에 피기 때문에 그때 농사일이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농사의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 인구 줄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죠. 근데 코로나를 막혀버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농가가 이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느냐. 뭐 큰 농가는 가능하겠지만은 작은 농가들은 사실 이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게 농사 일이 꾸준히 있는 게 아니고 농업의 특징이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노동력 공급의 체계화인데 그러니까 농가 단위에서 노동력을 고용해서 뭘 하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노동자를 계속 이 농장 저 농장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뭐 있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가능한 건 농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을 육성해 버리는 게 어떨까? 그 지역별로 조그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농업 인력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퍼머넌트하게 고용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직원들을 잘 믹스를 해가지고 이 서비스에 맞게 최적화시켜 나가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데이터 농업, 스마트 농업 얘기할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농업을 디자인할 때는 농작업 소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지역 농업을 디자인하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지역에 사과 나무만 다 심어버리면은 사과 농사 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은 뭐 사과꽃이 피는 시기를 달리하는 품종을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을 섞어가지고 최대한 노동력이 긴 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작업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스마트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디자인할 건가.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그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한 로봇도 도입하게 되고요. 그럼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농업 기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 농작업 규모를 만드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들력 단위가 되건 아니면 농업 그 경영체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이런 식의 구조화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식의 전략적 접근 방법을 할 거냐가 저는 이게 스마트 농업이 아니면 미래 이런 농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센서에서 물을 얼마나 더 줄까 덜 줄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이슈들을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까 하는 관점에서 농업기술이라는 것을 아니면 스마트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남노래 박사님,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좀 시간이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계상 한 분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온라인도 좋고요. 네, 오늘 현장에서 우리 최영선 박사님. 예,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탄소 중립이 축산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멘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그 탄소 배출의 주범이 축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항상 해명하고 다니는 전남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의 최영선이라고 합니다. 예, 박사님 서두에 말씀하셔서 논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마 그 논쟁은 항상 저 같은 축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산업은 이제 그 아까 식량 재범도 나왔지만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적정 국내 생산이 필요하고 우리 인간이 꼭 먹어야 하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축산업은 이제 제가 오늘 사실은 질문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축산업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 아니라 유기 자원의 사료와 비료와 에너지화에 관여하는 탄소 순환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 축산업계에서도 정밀 영양 분야에서 저탄소 저메탄 사료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가축 분야 자원화 효율성을 증진시켜서 에너지화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생산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농업인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다른 강의하실 때도 저희 같은 연구진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저도 현장을 돌아다니고 보면 우리 축산 농가들은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이러한 인식 확산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교육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도 그겁니다. 축산 단체나 축산 농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라는 거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노력들이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이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든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노력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